그래서 또다시 이슈화가 됐던 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 교육을 맡으면서 저를 아시는 분들께 다 여쭤봤어요. 면역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참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면역, 그거, 있잖아. 막 이러시면서 힘, 나를 지키는 거, 뭐 내 몸을 방어하는 거, 뭐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이 저희가 귀에 들었지만 그거를 뭐라 정의하기가 너무 난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면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지만 면역을 깔끔하게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리더님들, 면역 있잖아요. 언제부터 면역이 생기게 됐는지 아세요? 과학을 보면 생물학이나 물리학은 역사를 추산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면역학은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과 과학이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발달하게 됐냐면 미생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870년대, 1900년대에 가면서 미생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세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탄저병균이 있고 콜레라균이 있고 막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럼 어떤 특정 균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보통 실험은 어디다 하죠? 마우스, 쥐에다 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쥐에다가 어떤 특정한 균을 쥐에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에서 10마리에게 똑같은 균을 쫙쫙쫙쫙 주입을 시켰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쥐가 5마리는 살고 5마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 죽지 않고 다 살지 않고 반만 살았으니까 이분이 또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실험을 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면역이라는 걸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실수가 뭐냐면 그 쥐를 자꾸 구해야 하니까 이미 살아남은 쥐 있잖아요. 걔한테 또 주입을 하면서 10마리 중에 5마리는 살은 거, 5마리는 새로운 쥐 이렇게 해서 주입을 쫙쫙쫙 했더니 한 번 안 죽은 쥐는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실수를 했는데 이 한 번 균이 들어간 쥐들은 죽지 않네? 그럼 이 쥐들에게 마킹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마킹된 쥐들에게 계속 주입했는데 역시 안 죽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저 쥐들 피에 뭔가 특이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남은 쥐의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쥐의 피에다가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리더님들? 세균을 넣었더니 역시 쥐가 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찾아냈던 게 이 면역학이에요. 어떠한 균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 우리 몸의 피에 힘이 있겠구나라는 이 매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면역을 조금씩 찾게 됐대요.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면역의 유래를 듣고 면역이라 그러면 리더님들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거 방어하는 힘, 나의 몸을 지키는 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면역이라 그러면 생체의 내부 환경에 외부의 어떤 인자가 들어오면 그거 방어하는 현상, 일명 싸우는 힘, 이걸 면역이라고 하고요. 특정한 병원체, 어떠한 바이러스 균 이게 들어오면 생명체가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힘, 그래서 또 하나 싸우는 힘, 막는 힘 이런 걸 면역이라고 하고요. 특정 질환 이후에 동일 질환이 앓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하나하나 뒤에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외부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세포라고 인식을 하고 이걸 제거하는 것 또한 면역이라고 하고요. 면역에는 리더님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면역은 보시면 1차의 림프기관과 2차의 림프기관이 있는데요. 면역 그럼 림프구, 림프액, 림프절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1차 림프기관은 림프구를 생성하는 건데요. 림프구라 그러면 B림프구, T림프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수에서 생성한다고 해서 B림프구, 흉선에서 생성하는 T림프구.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림프기관에서 2차 림프기관으로 가게 되면 1차 기관에서 생성된 이 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증식시키는 역할을 2차 림프기관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림프절, 비장, 충수 등등이 있습니다. 면역 그럼 제가 아까 림프절, 림프액, 림프구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림프절이라 그러면 피 속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피 안에, 피하고 피 사이에 림프 모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조직액들이 이렇게 피 속에서 흘러다니다가 주변의 조직액을 받아서 어디론가 이동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면역 그러면 리더님들이 정말 면역은 뭔지 몰라도 항체라는 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쥐 실험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피 안에 이 림프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면역을 이야기하면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선천 면역은 뭐고 후천 면역은 뭘까? 제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려고 했더니 혹시 리더님들 메치니코프 아세요? 메치니코프가 어디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유산균 쭈루룩 할 때 메치니코프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메치니코프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유산균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미생물로 인해서 세균으로 노벨 의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고 여유로운 삶을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어떤 실험을 하셨냐면요. 불가사리 있죠. 해양동물 중에 불가사리한테 우리 장미 가시 있잖아요. 가시를 막 박아 놓았어요. 그랬더니 장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시를 막 잡아먹지는 못하니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대식세포를 이 불가사리가 장미의 가시뼈를 막무가내로 잡아먹을 듯이 모여드는 걸 보면서 대식세포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선천 면역은 보시면 그냥 어떠한 특정한 뭐 없어요. 그냥 무언가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면역을 하고요. 얘는 생각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들어오면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피부나 점막이나 점액 조직에 있고요. 물리적으로 방어를 하고 내부 세포에서 방어를 하고요. 화학 물질에 의한 방어도 있고 염증 반응도 있는데요. 선천성 반응의 특징은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빨리 반응을 하는데요. 후천성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반대로 선천성 면역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무가내로 공격을 한다 치면 후천성 면역은 특이적으로 면역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A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A 군인이 들어가서 싸우고요. B 나라가 우리 몸에 쳐들어오면 B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얘네는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다 틀리게 대응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이한 것에서만 자기가 선별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그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A인지 얘가 B인지 얘가 C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기억을 해서 찾아내야 되다 보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후천성 면역은 아무리 빨리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쳐도 진짜 빨리 작용을 한다 해도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리더님,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하고 누가 더 고급진 것 같아요? 네, 조금 고급스럽게 다가가는 걸 봐서는 후천성 면역이 고급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골고루 균형을 갖출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왜냐? 선천성 면역이 앞에 후천성 면역의 4일에서 5일 동안 기억해서 찾아낼 때까지 앞에서 나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하등 동물들은 선천성 면역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후천성 면역은 없대요. 그러니까 고등 동물이 돼야지 어떤 걸 감기에 걸리든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내 안에 항체를 만들어내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후천성 면역이 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선천 면역에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후천 면역 제1선. 자, 눈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비뇨기도 있고 호흡기도 있고 피부도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1차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선천성 면역의 특징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키지 않아도 눈을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처럼 1차적인 면역은 즉각 바로바로. 선천 면역의 특징은
가리지 않고 빨리빨리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뇨기, 우리 탈나면 바로바로 설사하고 호흡기를 통해서 이물질이나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시키지 않아도 기침과 재채기, 선모가 작용을 하면서 막아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간을 1차 면역 제1선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선천성 면역에 그 불가사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 선천성 면역들의 특징에서 대식세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대식세포나 단핵구나 호중구 이런 세포들은 식세포 작용을 하는데요. 얘들이 왜 식세포 작용을 하냐면요. 이런 대식세포나 호중구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세포 이 안에 예를 들면 다른 어떠한 것이 붙지 않아요. 얘들 온전히 얘들만 살아있을 때 건강한데 여기에 다른 어떠한 것이 침투를 했거나 붙으면 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먹어버립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세포들은 무조건 먹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붙었다 그러면 먹어서 일을 하는데요. 이 식세포, 아까 제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수지상 세포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수지상 세포도 먹는 세포, 식세포의 하나이긴 하나 이 수지상 세포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선천성 면역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후천성 면역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얘들이 4일에서 5일의 시간이 될 때 이 수지상 세포라는 것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수지상 세포도 식세포예요. 먹어요. 내 몸에 바이러스나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막 먹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막 먹고 그 림프절에 있는 T세포나 B세포에게 나 이런 거 먹었어. 빨리 얘들을 찾아줘. 라고 해서 후천성 면역들에게 얘들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A면 A, B면 B 이 기호를 찾기 위해서 이 수지상 세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듣고 후천성 면역이 이 림프절 속에 있는 T세포나 B세포가 요번에 A가 들어왔구나, B가 들어왔구나, C가 들어왔구나 알아채고 막 활성화를 시키는데 요 시간이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교세포가 있는데요. 이건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식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소교세포는 핵의 모양이 길고 돌기가 잔가지가 있는 세포로서 물질의 운반을 하고 파괴를 하고 제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교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선천성 면역에 또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만세포입니다. 저는 이 비만세포를 보면서 웬 갑자기 다이어트도 아닌데 왜 비만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만세포는 살이 쪄서 비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비만하게 하기 위해 생긴 비말 유발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커서 생겨진 이름이 비만세포입니다. 이 비만세포는요. 히스타민, 세로토닌, 헤파린 등을 함유해가지고요. 이런 걸 함유하고 있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얘가 알러지 과민증을 매개하는 세포이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혈관을 형성하고 면역과 방어 반응을 하는데요. 또한 한 가지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이 비만세포에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가려움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호흡기가 수축이 되기도 하고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위산이 분비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사이토카인, 면역 그러면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건데요. 제가 이 사이토카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은 언어로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 세포들도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들만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소통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 방법의 하나가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이런 건데요. 제가 쉽게 생각을 해드리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바이러스는 세포에 사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암호 세포에 들어가서 살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탐색을 해요. 자기하고 조금 비슷한 단백질이 있는 그런 세포를 찾아다니면서 그게 딱 맞으면 그곳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데요. 이때 뭐 감기나 독감 이런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근데 바이러스들은 호흡기로 들어오면 호흡기로
소화기로 들어오면 소화기로. 그래서 호흡기는 호흡기로 들어가서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고, 소화기는 소화기로 들어가서 뭐 장이나 상피세포 이런 데로 들어가서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걸 일으키는데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세포 안에 들어가면 이때 이제 감염이 성립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뭐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한다 치면 박테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무 데나 들어와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몇천 개, 몇만 개까지 증식을 하는 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의 세포 몸으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세포가 1차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러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포를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면역세포는 군인이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몸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세포들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터페론을 막 뿜뿜뿜 뿜어내요. 뭐라고?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너네 조심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니네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문 단속을 잘해. 이런 사인으로 인터페론을 막 뿜뿜뿜 퍼뜨려요. 그러면 세포들이 그 인터페론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항 바이러스가 생겨서 1차적으로 옆집에 바이러스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엔 빨리 문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포들이 조금 더 항체가 생겨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사인을 주는 게 인터페론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론이 뭐예요? 사이토카인이 뭐예요? 우리 몸에 외부의 것이 침입을 하면 세포들에게 언어를 전달하는 게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면역반응 조절 인터페론, 인터루킨이 대식세포, 단핵부, 림프구에서 분비가 되면서 이제 어떤 애들이 출동을 해야 될지, 군인이 나가야 될지, 경찰이 나가야 될지, A군인, C군인, B군인, 적군을 알아야지 찾아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은 걸리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소요된다는 아쉬운 단점이 있지요. 또 하나의 반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우리 몸이 상처가 나거나 어떤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거기에 막 빨개지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통증이 일어나는, 이거는 기본적인 1차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선천적인 면역을 말씀드렸는데요. 후천 면역이 있어요. 후천 면역은 제가 아까 그랬죠. 똑똑하고 적군을 잘 아웃시키는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했죠.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B림프구, T림프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골수에서 B림프구가 나오고 흉수에서 T림프구가 나오는데요. 림프구는 항체, 면역은 몰라도 사람들이 항체가 생겼어, 없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B림프구는 우리 몸에 항체를 형성합니다. 우리 몸에 균이 나오면요. 균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B세포에서 얘가 뭔지 사이토카인이 막 분출을 해요. 야, 균 들어왔어. 빨리 찾아내. 그러면 B세포에서 기억을 해가지고 항체를 막 찾아내요. 그래서 항체를 찾아서 이 바이러스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B림프구의 역할입니다. B림프구는 적군이 들어오면은 항체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어디도 못 가게 만드는데요. 항체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면 모든 항체 하나가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항체는 1대1로밖에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항체는 생겨야 되고 끊임없이 항체는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항체의 장점은 항체에 바이러스가 딱 붙으면 모든 바이러스는 얼음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면 항체가 생겨갖고 얘를 잡아버리면 끝나는데요. 아쉽게도 항체의 단점이 뭐냐면요. 항체는 생겨서 바이러스를 멈추게는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아까 제가 어디에 산다 했죠? 세포에 산다 했죠. 얘가 자기의 숙주인 세포를 찾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체가 잡을 수 있는데 이미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항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항체가.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누가 있냐면요. T세포가 나타나서
죽여버립니다. 제가 이 T세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진짜 많이 보셨죠? Y자 모양, Y자 모양의 이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과 당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길쭉한 Y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위에 색깔이 좀 다른 모양 보이시죠? 보라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는 이 항원. 제가 아까 그랬죠? 항체는 찾아서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색깔에 따라서 적군을 찾아서 애들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항체가 아쉽게도 세포 안에 있는 데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럴 때는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T세포가 발동을 해서 T세포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기도 죽고 너도 죽고. 그래서 아쉬운 건 바이러스도 죽이고 세포도 죽이는. 얘는 그냥 바로 죽이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포를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림프구는 세포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요. 세포 독성 T세포, 보조 T세포, 자연살해세포, 우리 NK세포라는 거 들어보셨죠? NK세포가 바로 뭐냐면요. 얘는 늘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예요. 정말 중요한 세포인데요. NK세포는 애가 정상세포일 때는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정상세포들한테는 모자를 똑같은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를 쫙 보면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애들은 자기의 내 편이니까 안 죽이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에서 들어온 애들은 이 모자를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NK세포가 바로 어떻게 했냐면 쟤는 우리 편이 아니네 그래갖고 바로 걔한테 가서 뻥 죽여버리는 게 NK세포. 그래서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NK세포하고 T세포를 보면요. 선천면역에는 NK세포, 후천면역에는 T세포. 이 두 세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여요. 유사점이 뭐냐면 죽이는 건데요. 그래도 얘들은 그냥 무조건 나타나면 빵 가서 죽이는데요. 얘들의 그래도 착한 점은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 죽여요. 정상 세포는 죽이지 않고요. T세포와 NK세포는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 세포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걸 활용한 항암 치료 많이 하잖아요. 표적 항암 해갖고 찾아가서 걔만 죽이게끔 하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T세포인데요. T세포는 딱 보면 세포 파괴, 감염된 세포 파괴, 얘는 죽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계속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이제 가끔 면역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면역이 결핍이 되면 외부로부터 작은 반응이 왔을 때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진짜 선천성으로 면역 결핍증이 오기 전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항생제나 아니면 항체를 투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리더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면역. 자가면역은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에 보면 적군을 죽이고 적군을 해치러 다니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쉽게도 너무 과하게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적군을 죽이려고 로봇을 막 만들어 놨는데 그 로봇이 적군 말고 적군만 찾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자기까지 찾아다니면서 막 죽이는. 근데 흉선에서는 이 T세포에게 적군을 찾아서 죽이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발동을 해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데 조금 혼란을 일으키거나 과하게 발동을 되면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합니다. 우리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에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미세먼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조절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면역을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눈은 결막염, 입에는 구취, 대장에는 설사, 다리에는 부종, 폐에는 폐렴, 천식, 위는 위염 이런 거 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항체, 피 이런 걸 하면서 단백질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데요. 우리 몸은 꽉 짜면
물과 단백질로만 남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참 많은 것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많은 것이 단백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시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 단백질, 면역글로불린, 면역세포를 구성하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선천면역, 후천면역 모두가 저하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시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편식도 하고 다이어트 하시다 보니까 이런 단백질을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면역은 단백질이야가 아니라 단백질이 우리 몸에 많은 힘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섭취를 해주시면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엄청 서둘러 왔는데요. 제가 맡은 시간이 30분까지인데 골격계를 해야 돼요. 이제 속 안에 있는 나를 지키는 면역을 했다면 골격은 뭐냐면요. 뼈만 생각하는데 겉에 내 몸을 다 지켜줬어요. 이제 안에서 지키는 면역과 밖에서 지키는 나를 지키는 몸인데요. 리더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만 잘 보면 골격 공부는 끝나셨어요. 동영상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죠, 리더님들? 그 동영상 하나가 제가 지금 이 골격에 대한 걸 아주 요약해서 재미있게 나와드렸는데요. 우리의 뼈를 보면은 뼈는 단순하게 그냥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호도 하고 아까 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해주고 우리 뇌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운동작용, 운동에서 잡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게 해주고요.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조혈작용도 하죠. 우리 뼈 속에는 적색골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래서 왜 우리 골수 생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해질 저장작용도 해서 우리 몸에 99%는 칼슘, 1%. 근데 이런 모든 전해질 작용까지 해서 우리 몸의 뼈가 이 모든 거를 다 작용해 준다는 것을 이 뼈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봤더니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간을 딱 봤더니 정말 끝이 났네요. 시간이. 유대님들 뼈는 아까 그 동영상만 잘 보시고 이 뼈의 기능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 뒤에 너무 중요한 호르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경계와 호르몬을 또 제가 시간을 짧게 할 수가 침범할 수 없기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호르몬을 해주실 박소정 리더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아 리더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신경계 호르몬을 맡은 박소정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 거 맞으시죠? 네. 지금 제가 먼저 좀 전에 그 골격계에 대해서 보셨잖아요. 그 골격계 그리고 면역계 보셨고 피부도
내일 저 피부도 보실 거고 비뇨도 보실 건데 그 우리 몸 모든 자체를 다 관장하고 움직이게끔 하고 하는 역할들을 모두 하는 게 이 신경계와 오늘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경계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하고 말초로 나뉘어요. 그래서 중추 같은 경우는 뇌, 척수, 대뇌, 소뇌, 뭘 다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조금 집중해야 될 거는 말초신경,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계를 모두 다루려 그러면요. 10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누군가하고 나눌 수 있는 거는 정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 보실 건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고 여기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 기억력, 사고력, 그다음에 고등행동, 운동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두엽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야 치매도 없다. 그리고 뇌 구조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소뇌와 간뇌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시상상부와 시상하부를 보시면 돼요. 시상상부는 송가채, 멜라토닌, 성선 억제 호르몬. 여기서 호르몬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상하부, 자율신경계에서 최고 중추를 맡은 곳이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실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상상부, 시상하부에 대한 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뇌에 뇌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호흡, 순환, 심장박동, 소화 등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척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보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밑에 주석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 어제 공유해드렸잖아요. 거기에 밑에 주석들이 좀 많이 달려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척수 반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무릎에 이게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보면은 정형외과에서 무릎을 한번 이렇게 탁 망치 같은 걸로 탁 쳐보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척수 반응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초신경계에 보시면 종류들이 이렇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시신경, 뭐 후신경 이런 것들 신경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루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조금 주석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그림 하나로 이게 설명이 다 돼요.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보시면 얘네는 항상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눈 반짝반짝 하세요? 눈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죠? 지금 이게 동공이 확장된 상태잖아요. 지금 교감신경이 이게 우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좀 눈이 감긴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사실은 이 시간대는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우위를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동공이 풀려야 맞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신장 박동 증가라든지 기관지 확장 이런 것들 그리고 글리코겐 분해 촉진 이게 글리코겐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가 촉진이 돼야 이렇게 소화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포도당 이런 것들을 빨리 분해시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방광이완 그러니까 방광이완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이렇게 자주 가시잖아요. 근데 밤에 같은 경우에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야 되고 이럴 때 방광이 수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시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위에 두실 수 있도록 이게 몸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그 부교감신경이 그러니까 우위에 오면은 혈관 확장이 되면서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밸런스 잘 맞추는 방법도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항진 질병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교감과 교감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이렇게 항진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있는데 보시면 안구건조증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은 교감신경에 항진되어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드리면 밤에도 반짝반짝 하고 계시면 안구건조증이 걸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변비형이신 분들은 이게 부교감이 밤에 장을 마사지하면서 배설을 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거를 못하고서 계속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움직이시고 하시면 이 변비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부 건조한 것도 그렇고 불안, 초조, 불면증까지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 나오는 질병들이고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도 좀 많죠. 이렇게 예를 들면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절 통증, 자고 일어났는데도 자꾸 관절들이 아프고 내가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관절이 계속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소화 그러니까 소화가 내가 요즘 잘 안 된다. 자꾸 속쓰림도 생기고 소화액이 과다증이 생기고 내가 보니까 점점점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다 그러시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세포에는 유련이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전부터 많이 보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뉴런인데 뉴런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자세하게 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시고요. 이 뉴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어요. 내가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따끔한 거를 손으로 딱 느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각 뉴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딱 그 나를 손을 찌르고 있는 거를 내가 피해야 되려면 그 운동 내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 움직여지는 뉴런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연합 뉴런이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해줘야 이 신경들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이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볼 거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볼 건데 이 아세틸콜린은 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를 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잘 맞아져야 이 아세틸콜린이 잘 발생을 하고요. 얘는 혈압 강화, 심박동 억제, 장관 수축을 해요. 이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높이는 것은 레시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틴에는 그 포스타딜콜린이라고 하는 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아세틸콜린의 원인인 콜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레시틴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두 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스트레스가 병을 부르는 구조,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좀 우세에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에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요즘 현대인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교감신경이에요. 보시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운동 부족,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과식, 과음, 물론 이제 과음 같은 경우에 줄어들기도 했겠지만 요즘 뭐 혼주도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TV, 게임, 공부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과도하게 우세되어 있다라는 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부교감 신경이 계속 우세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는 질병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잘 살펴보시고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내분비라고 하는데 이 체내 분비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분비선이 있고 내분비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호르몬은 내분비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그 내분비과라고 가보신 분들 계시죠. 아이들 성장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불면증으로 갈 때에는 거의 내분비과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내분비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름되어 있고 알려진 것만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이 100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0종류를 다 나온 책도 없고 그 중에서 제가 참고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100종이 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추스렸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호르몬은 각각의 세포가 원래 가진 그 기능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세포의 원래 가진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자율신경하고 이 호르몬이 이 60조 개의 세포를 이루는 이
모든 몸을 제어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이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이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들, 이게 체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감염 등에서 생체 방어 반응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났는데 상처 난 거를 감각을 못 느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호르몬 이상이 생기는 거고 신경계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는 작용을 해요. 옆에 보시면 음성 피드백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필요할 때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너무 과잉이 됐으면 그때 조금 억제시켜주는 이 기능 자체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음성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 젊음을 180도나 달라지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비법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호르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송가체에서 나오는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뭐 흉선, 난소, 정소, 시상하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다음 뇌하수체, 갑상선, 부갑성, 췌장, 부신, 태반 이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류잖아요.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 췌장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부신 이제 부신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 종류가 좀 많아요.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이제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종류들이 많죠. 이런 호르몬들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 밤낮이 제대로 이게 순환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기능은 20대에 20세에 딱 기점을 딱 찍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줄어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이 호르몬 작용하는 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무비선에서 호르몬이 합성이 되면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혈액으로 분비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혈관을 튼튼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제 호르몬 중에서 갑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많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능 저하증하고 항진증이 됐을 때의 몸 상태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나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얼굴이 붓고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자꾸 찌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지고 그리고 이게 안구가 자꾸 돌출이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 세치가 많은 거 알고 계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세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세치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스트레스도 있고 비만도 있고 영양 불균형도 있고 뭐 당뇨, 악성 빈혈 이런 원인들도 있지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발이 됐다, 그러니까 세치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그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원인이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요. 갑상선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요오드는 다들 아실 거고, 뭐 티로신, 뭐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셀레늄, 아연, 철, 비타민군, 그다음에 C, D, E 많죠. 그러니까 웬만한 영양소는 그냥 다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신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보실 게 코르티솔을 좀 보시면 돼요. 이 코르티솔이 하는 역할은 이게 혈당 조절도 하고요. 혈압 조절하고 염증 제거,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게 이 코르티솔이에요. 그래서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수면 장애가 오고요. 그다음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르몬 자체가 많이 불균형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감정 장애가 많이 일어나죠. 갑자기 뭐 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티솔이 좀
줄어들면 너무 이제 저하가 되면 이게 음식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정 장애에 대한 것도 이렇게 기분이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됐을 때에 각종 암, 뭐 치매 이런 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르티솔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코르티솔을 잘 조절을 하시려 그러면 부신 기능을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신이 이제 부신의 피로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갖고 본인이 부신 기능이 얼마만큼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C는 어디나 다 끼죠. 그리고 비타민 B군, 코큐텐,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 칼슘, 요오드, 망간,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구리, 식이섬유 많이 들어보셨죠? 내일부터 영양소 공부해요. 그 영양소 공부 꼭 집중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렙틴과 그렐린이 뭔지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식욕 계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을 때에 이게 좀 줄이는 느낌.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그 느낌을 조절해 주는 게 이 렙틴과 그렐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그래서 비만을 억제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렐린은 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이고 식욕과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요. 그래서 이게 위산이 분비가 촉진 안 되고 배에서 꼬록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그렐린이 잘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면 렙틴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그렐린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과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속 땡긴다 그런 분들 보시면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렐린이 많이 높아져 있고 과식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렐린이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적당할 때 그렐린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거를 하는 게 그렐린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식욕계로 호르몬이 이게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뭔가를 이렇게 땡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렙틴과 그렐린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 그리고 그 그렐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렙틴 같은 경우에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조금 조절을 잘 하시려 그러면 식사하실 때 습관을 입에 한 번 딱 음식물을 넣으면 30회 정도 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30회에서 50회 정도 씹는 습관을 들이시고 밥 먹는 시간은 전체 20분 이상,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서양 같은 경우는 식사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전에 기준을 보니까 평균 10분, 15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하 20분 이상은 드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슐린. 이제 아까 렙틴하고 그렐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렙틴하고 그렐린이 제대로 이렇게 조절을 못하면 이게 과다하게 과식을 했을 때에 이 인슐린이 과다가 생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 조절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슐린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깊은 수면을 하는 게 아니라 얕은 수면을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수면을 잘 못 취했는데 그 다음날 뭔가를 달달하고 막 이런 걸 땡겨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게 손목을 묶어서라도 입을 이렇게 이게 집게로라도 찝어서라도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한번 습관을 들이시면 계속 반복이 돼서 정말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식사 씹는 거, 뭐 시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해드릴 거고 그리고 불규칙한 시간에 드시는 거 안 좋아요. 정확한 시간대에 5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면서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아주 좋고요. 또 하나는 GI 지수, 혈당 지수가 높은 이 음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자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슐린 조절하는 식이섬유, 비타민C, 비타민 B군 이 많은 영양소들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 발효 사과식초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계피, 시나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월경 시작 일주일 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지 머리카락 광태가 안 좋아진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그 항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월경 시기에는. 그래서 그때는 예민해지고 권태감이 생기고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월경전 증후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성분들이 좀 예민해지고 하면 아,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뼈 노화 이런 것들, 그리고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들이 그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부에서 많이 투여를 하세요.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투여를 하시는데, 이게 지나치게 외부에서 투여를 하시게 되면요, 이게 그 유선 자극을 많이 부담이 돼서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도 이게 유방암 환자가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을 만큼 이 에스트로겐을 외부에서 투여하는 거를 사실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여해가지고 몸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좀 위험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37세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분비가 감소가 되고요. 30세 이상은 노화를 많이 느끼고 자주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지금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경후 떨어지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이게 플러스 여성 호르몬 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아이돌,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막 보시면서 예를 들면 박보검 너무 잘생겼지, 너무 귀엽지 않아,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남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사실 필요해요.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드라마 보고 막 노래 아이돌 막 그 방탄소년단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귀엽잖아, 노래 너무 잘 부르지 않아 이러면 질투하지 마시고, 아, 우리 와이프가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구나, 지금 충전하나 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율신경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를 이렇게 성립이 돼야지만 여성 호르몬도 잘 생성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감정 상태로 변화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요, 그 폭이 조금 좁아요. 급격히 줄어들지 않거든요. 서서히 줄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주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20, 30대에서 조금 저하가 되고 40대부터 부쩍, 그 다음에 50, 60대는 4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 비해서 조금 서서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보시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옛날에는 결단력이 있었는데 요즘 우유부단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엔 너 이렇게 하면 돼, 자꾸 이게 끌었던 그런 느낌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뭐 이러시면 아, 남성 호르몬이 좀 줄으셨구나 해서 와이프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욕이 감퇴가 되고 허리통증, 어깨, 이명, 홍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들을 이게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숙면도 취하시고요. 또 하나는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추리 소설이라든지 액션 영화, 놀이기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약간의 이제 긴장감을 주시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건강식품과 그러니까 영양소와 이 식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안티에이징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그러면 키 크기 위한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키 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일의
나이가 드는 내 몸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호르몬,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을 많이 유지를 시키셔야 되는데, 이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이게 재생 공장이 이게 발달을 하면서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20세에 가장 활발하고요. 이게 40세가 되면 2분의 1로 딱 줄어요. 그래서 40세가 생애 전환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0세 전에는 아프지도 않고 괜찮고 밤을 새도 괜찮았는데 40세가 딱 됨과 동시에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장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60세가 되시면 그런 분들 하시죠. 40세만 됐어도 내가 뛰어댕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60세가 되면은 이 20세에 나왔던 성장 호르몬의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성장 호르몬을 높이시면 좋겠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게 잘 나오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적당한 공복감, 약간 꼬르륵 소리가 날 수 있는 적당한 공복감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소식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당한 스트레스. 요거 지금 공부 정도 하는 요 스트레스 괜찮아요. 그 막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오히려 해롭고요. 적당한 스트레스, 지금 공부하는 정도 이런 스트레스, 운동할 때 받는 스트레스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체내 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체내 시계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 체내 시계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무조건 수면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좀 뒤에서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계속 겹치고 있죠. 그래서 골고루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파민.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도파민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뭔가를 도전하기 위한 이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도파민은 내가 막 그 흥분하고 막 즐거움이 느껴지고 내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 중에서 이 도파민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도전을 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없이 흐지부지가 되면 도파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막 이제 이게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저는 달달하게 식혜를 한 잔 마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도파민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나한테 뭔가를 상을 줘야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리고 보너스 나오잖아요. 그럼 나 그거 가지고 이쁜 옷 사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메 본사에서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리시면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도파민을 많이 생성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 이 도파민이 이게 저하가 되면요. 우울증과 파킨슨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형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 통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도파민이 20세에 100%로 딱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해년마다 10%씩 10세 단위로 해서 10% 줄어들면 100세가 됐을 때에는 거의 소멸이 되기 때문에 거의 파킨슨병에 걸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 파킨슨병이 내 몸을 내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거 앞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자극들, 이제 새로운 공부하는 거라든지 자극들,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파민은 이게 잠잘 때에 이게 체내 칼슘 대사가 잘 되려면 이게 걸을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걷는 것도 괜찮고 또 하나는 도파민이 제대로 생성이 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부교감이 신경이 제대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행복감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로토닌은 언제 이렇게 만들 수 있냐면요. 햇볕을 쬐시면 돼요. 햇볕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이 되면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밤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 치료에 세로토닌하고 비슷한 거를 약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면 햇볕을 쬐게 하시면 돼요. 햇볕을.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트리토판, 비타민 B6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 마음에 얘기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안정이 됐을 때에 이럴 때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밤에 하는 거고요. 이게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촉진해주는 게 이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을 띄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멜라토닌 잘 생성이 돼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노화 방지가 돼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공적인 빛을 꼭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밤에 잘 때는 무조건 빛 하나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 멜라토닌이 잘 생성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인공 조명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 근처가 이게 번화가다 보니까 이게 불빛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창가에다가 그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깜깜하게,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프리 라디칼 제거에 공헌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이에요. 이 프리 라디칼이 많이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피부의 검버섯, 주근깨, 이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게 시차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 멜라토닌을 이 섭취를 해서 이게 그 단기간 동안만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쓰시는데, 그거는 잠깐 쓰셔야지, 내가 시차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계속 드시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몸 자체에서 이 생산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둘 수 있고 호르몬 생성을 잘 나오게끔 하려 그러면 이게 영양요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잠자는 거, 내 하루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율신경과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이 시간별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늙지 않고 살찌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24시간 관리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밸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같은 저자분이 하신 건데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아침 7시에는 일어나셔서 햇볕을 쬐셔야 돼요. 햇볕을 쬐셔야지만 내 몸의 자체의 사이클이 맞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별대로 하시고,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시간대 보시면 9시에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교감신경을 좀 발달을 시키시려면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샤워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밤에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시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이 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잠이 깨더라도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그대로 계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해 드리고요. 무조건 시간대 밤 12시에서 7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밤 11시에 주무셔서 6시에 일어나거나, 이 사이클은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하고 그리고 내일 영양소를 또 공부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